잭슨홀 미팅 여지는 일주일간 지속됐습니다. 월요일은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고 시작하시죠.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의 강도도 세고 지금 하락의 속도도 빠른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확연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증시에서 피해 있자는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존스가 3%, 대부분의 지수가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하락폭에서 상승 전환해서 24.8%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12.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주간의 급격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면 미국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짚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포인트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난주 3.2% 수준까지 터치했던 10년물 금리, 그럼 당분간 상단을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자 지금 채권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20.4%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가 중요할 것인데 우리의 예측은요. 향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2.5%에서 3.5% 박스권 사이에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3.2%니까 추가적으로 0.3%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측이 틀리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까지도 올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지난 6월 저점 있죠? 여기까지도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5에서 3.5%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면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봐야 되겠는데요. 과거 저희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935년에서 57년 이 구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을 때 미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는 2%에서 3% 시대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금리가 4.5%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미 연준이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시켰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1942년에 13.2%, 47년에 19.7%, 51년에 8.4%나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미 연준은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금리를 올리긴 올렸으나 2% 미만 수준에서 유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나중에 1957년 지나고 나서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금리를 3.5%, 4% 이런 식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은 3%를 넘지 않는 시기가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가 좀 비슷한 모습인데 2022년부터 2023년 이 구간이 과거에 1958년에서 59년 이때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졌습니다. 138%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감당 가능한 금리가 고점이 3.5%, 저점이 2.5%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런 밴드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 쉬었다가 다시 상승 이런 식의 상승 트렌드가 나왔고요.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올해 하반기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9월 달에는 빠르게 이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11월에는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뎌지는 시점이 한 9월에서 11월쯤이 될 것 같다라고 예단을 해주셨고, 자,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볼까요?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사실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요일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면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정크본드 매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또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우리가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에 새로 나온 단어가 또 있어요. growth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경기 침체.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 미국이 과거에 보여줬던 추세가 1.5에서 2% 정도의 실질 성장률이었어요. 그것보다는 낮은데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것을 growth rec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좀 보면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31만 5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인 숫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소비를 일으켜줄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는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작년 동기 대비한 숫자예요. 6.7%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5.2%가 전달 대비한 숫자이고 또 시간당 상승률이 5.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소비 증가율을 5% 이상 높게는 7%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고용 참여율이라고 하죠.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 구조에 있어서 점점 더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 연준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긴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5%에서 3.7%까지 올라갔고요.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4%대 이상, 4.5%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둔화는 예측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변해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6% 정도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3% 정도로 떨어진다. 이러면 실질 성장률이 3%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낮은 실질 성장률이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장단기 금리 차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 지금 은행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11.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예대율이라는 것이 있죠. 예금 증가율은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른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대출 증가율이 11%가 되니까 예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 고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연준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거고 달러 강세 현상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 거쳐가야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신흥국 투자 우리 지금 당분간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더뎌지는 순간부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시기가 9월인지 11월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곧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안에서 대만이나 중국, 심천, 상해, 베트남, 한국,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제 거의 고점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곡선이 더뎌지고 그 이후에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부장님의 결론은 항상 알파 전략이시죠? 네.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많이 바꾸지는 않았고요. 성장주 65%, 가치주 35%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IT 쪽에서 비중을 약 5% 정도 줄여서 30%,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5%, 전기차, 자동차 10% 이렇게 가져가고요. 가치주 안에서 천연가스, 고유 에너지 10%, 원자재 5%, 금융 5%, 건설 소비재 15%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가격 전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 전가의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IT, 헬스케어, 통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